인사이드 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세금이 추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 추가된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리 없겠습니다만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죠.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거든요. 자,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에는 2배사 근연기라고 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총 6개 소득을 매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작은 커피숍을 하나 운영한다 한다면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커피숍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이 2가지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도 혹시 있다면 같이 합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합산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 원천 징수하는 걸로 끝냅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라든지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씩 받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포함시키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원천 징수하고 끝낼 때보다 세금을 좀 더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좀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이란 항목이 이번에 신설돼서 2023년부터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알아야겠죠. 금융투자소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그것의 양도라든지 환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어떤 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인가요? 맞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따라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났다, 금융투자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을 팔아서 매매차익이 생겼다, 네, 해당이 됩니다. 펀드를 환매했는데 수익이 났다, 네, 맞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ETF, ETN도 마찬가지고요.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이나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익도 전부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2023년부터요.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 예금 이자라든지 주식 배당금, 또 분배금 같은 것들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으로 여전히 분류됩니다.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은 손익이 통산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손실 본 것은 차감해주지 않아서 글로벌 ETF에 비해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상품의 실현 수익과 또 손실을 통산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큰 변화죠. 지금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 사서 2천만 원에 팔아도 거래세만 약간 낼 뿐이지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흔히 말한 비과세죠. 은행 예금이자 몇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15.4% 칼같이 원천 징수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 부분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1원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또 공제해 줍니다. 그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공채나 회사채, 은행채 등에 투자할 때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흔히 쿠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매매해서 생기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식처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가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의 매매 차익이라든지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가 그때까지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재 주식을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직 매도하진 않았지만 6천만 원의 평가 이익을 현재 기록 중이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을 당분간 팔 생각은 없으십니다. 장기간 보유해서 계속 우량한 주식 보유할 계획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3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2022년 12월 말 안에 팔아서 일단 비과세 혜택을 보고 곧바로 다시 그 주식을 사서 양도 차익을 줄여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금액으로 산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내 상장 주식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의제 취득 가액으로 적용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매수한 주가보다 2022년 말에 상승한 상태다. 그렇다면 2022년 말 종가를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매수 가격보다 2022년 말에 오히려 떨어졌다면 애초에 그 매수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2023년이 되기 전에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또 다시 사는 일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을 보는 해도 있고 또 손실을 기록하는 해도 있습니다. 자, 이때 결손금 2월 공제가 도입되면 참 좋겠죠. 이게 뭐냐? 과거에 금융투자 손실분 이것을 2월시켜서 현재의 수익분에서 차감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거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첫 해에는 1,000만 원 손실, 두 번째에는 2천만 원 손실, 드디어 세 번째에는 8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손금 2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요, 손실을 봤던 첫 번째 해, 두 번째에는 손실 봤으니까 세금 낼 일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8천만 원 수익 본 세 번째 해에는 5천만 원 공제를 적용해 주더라도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결손금 2월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셋째 수익 8천만 원에서 과거의 1,000만 원, 2천만 원 손실분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즉 8천만 원 빼기 1,000만 원 빼기 2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남죠. 자, 이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둔 소득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또 빼주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손금 2월 공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도입이 되는데 무한정 해주지는 않고 과거 5년까지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손금 2월 공제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2022년까지 손실을 본 부분은 결손금 2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전액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공제 금액 이하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금융투자 소득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제 금액을 각각 적용을 해주는데요. 먼저 금융투자 소득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주식형 ETF가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금융투자 소득 그룹입니다. 이름을 좀 확실하게 좀 구분되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번에 국세청 자료를 보면서 어찌나 좀 헷갈리던지요. 아무튼 금융투자 소득 그룹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채권, 국내 주식형 이외의 펀드, 해외 주식, 글로벌 ETF, ELS,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그룹은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현재 해외 주식이나 글로벌 ETF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해 주거든요. 아마 이것을 그대로 쓰는 걸로 보입니다. 금융투자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 2월 공제와 기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해서 총 22%, 3억 원 초과분은 27.5%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어떤 분이 국내 주식 투자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빼고 1억 원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렸다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금융투자 소득 금액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주면 과세 표준 5천만 원이 남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니까 22% 세율 적용받아서 5천만 원 곱하기 22% 하면 1,100만 원. 이것을 금융투자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일단 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고 추후에 다시 정산을 합니다. 1년에 1억 수익 내서 1,100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혀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익의 실현 시기를 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따라서 앞서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매도를 12월쯤에 절반 하고 이듬해 1월 달에 나머지를 또 하게 되면 이 과세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모두 여기도 받고 이듬해도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금융투자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가 또 제로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가가 또 변동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그런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이익 실현 시기만 잘 이용하셔도 적잖은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건데 그럼 수익이 계속 누적돼서 나중에 세금을 정말 엄청나게 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약간 응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할 주식이라면 좀 번거롭더라도 매년 한 차례씩 매도 후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매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또 기본공제 한도를 좀 적절히 활용하시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없거나 뭐 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했으니까 다음 매도할 때는 그만큼 과세 표준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매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10년 동안 쭉 뒀다가 매도하게 되면은 이 과세 연도를 나누어서 매도하더라도 약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 후 재매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때그때 기본공제를 활용하면서 최종 이익 실현할 때 과표를 낮추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6일 금융위원회가 투자 중개형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국내 공모형 펀드의 양도 환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 ISA의 납입 한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죠. 그래도 매력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추후에 세법 개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빈번한 매매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연말과 연초마다 이 거래량이 막 늘어서 주가가 출렁거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아직 법 시행까지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통령령이나 또 시행 규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변하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각자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이야기는 중요하지만 복잡하시죠? 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익이었습니다.